보관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밀폐된 공간에 놨다가 가스가 발생하면은 폭발할 수도 있다. 굉장히 이게는 근데 제가 20여 년 동안 그 베이루트 사건 빼고는 아직 터진 거 못 봤어요. 그거는 뭐 작게 터진 건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터진 건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엄청 크게 저 찾아봤는데 네. 17조 원이라고. 네, 그래서 그 나라가 붕괴될 정도로 예, 그거 터져갖고 나라가 붕괴돼서 그 작은 나라인데 항구가 박살나갖고 베이루트가 그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 그 항만으로 먹고 사는 도시인데 거기가 다 폭발되고 나라가 거의 부도가 날 정도 됐대요 지금. 그 다음에 질산 칼륨이 있죠. 질산 칼륨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칼륨도 포함한 비료이고요. 우리가 질산칼슘은 물에 엄청 잘 녹아요. 거의 소금 같아요. 물에 녹으면은 쭉쭉 녹아요. 그 다음에 특히 14수형 같은 경우는 공기에 노출시켜 놓잖아요. 그냥 지가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물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가 처음에 따면 뭐예요? 안에 고체 액체예요? 고체죠. 시간 지나면 뭘로 변해요? 액체로 바뀌죠. 질산칼슘이 그래요. 질산칼슘을 찢어갖고 공기에 노출시키면은 장마철에 비료가 이렇게 녹아 흘러내려요. 그 정도로 물을 잘 흡수해요, 애들이. 근데 잘 녹는다는 얘기죠. 근데 질산칼리는 어때요? 물에 잘 안 녹는다. 그래서 우리가 녹는데 시간이 좀 잘 녹여야 될 것이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제일 인상한 암모늄은 볼게요. 칼륨이 많거나 암모니아태 질소가 필요할 경우에 제1인산 칼륨 대신에 사용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인산 암모늄의 목적은 주로 목적이 뭐다? 암모니아태 질소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산 자체가 목적이고 인산을 공급할 것 같으면 인산 가를 집어넣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비료에는 인산도 포함된다. 이것들을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비료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는 경제성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차후에 배지의 pH 변화를 봐가면서 우리가 어떤 비료를 선택할까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내가 비료의 잔량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갖고 예를 들어서 비료 잔량이 남게 되면 한 번에 서는 게 좋고 새로 구입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많은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 처방전을 만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비료를 보게 되면은 근데 질산은 아까 HNO3고 잠깐만 예. 질산 칼슘이 10수염 4수염이 있고 질산 가리가 있고 질산 암모늄이 있고 질산 마그네슘이 있고 질산 인산 암모늄이 있는데 질산 마그네슘은 잘 안 쓰고요. 보통 질산 암모늄 이런 거 주로 쓰는 게 질산 칼슘, 질산 칼륨, 질산 암모늄까지는 많이 사용하고 제리인산 암모늄은 pH 교정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인비로 할게요. 미는 우리가 이제 그 질산하고 좀 다른 게요. 흡수 형태가 달라요. 질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응고가 잘 안 돼요. 질산은 시간이 지나도 변형도 잘 안 되고요. 근데 인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산은 응고가 잘 돼요. 그러니까 배양의 내에 존재하는 인산은 보통 pH가 다른데요. pH 5에서는 거의 H2PO4- 가 존재해요. H6이 넘어가면은 보통 이제 HPO가 90%가 되고 이제 10%의 HPO2- 되고 90%가 HPO-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HTPO, PO4- 요것이 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얘는 흡수가 안 돼요. pH가 올라갈게요. 6.5 올라가면 7.5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비율이 얘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pH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산의 흡수가 잘 안 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얘도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산 비료는 pH에 예민한데요. pH가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은 H2PO4-에 OH가 붙으면요. 이걸 물로 되면서 H2O2- 돼요. 이 상태의 요거는 우리가 식물체가 잘 흡수할 수 없는 형태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CaH2PO4 같은 경우는 이제 탄산이 붙잖아요. 칼슘이 붙게 되면은 바로 침전이 되거나 침전이 안 되더라도 흡수가 잘 안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칼슘과 인이 붙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칼슘과 황이 붙어도 안 돼요. 그것은 응고가 되고 침전임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 요게 이제 약한 산탄 조건에서는 강한 산탄 조건에서는 인산이 뭐 철과 결핍돼서 침전되기 때문에 결국 pH가 약산할 때 인산의 비료성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수소
아까 pH가 5, 6 이하일 때는 90% 정도 되다가 6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고 불용하기, 그러니까 섭취할 수 없는 인해의 증세 상태가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면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통 5대 초반부터 한 6대 중반까지는 어때요? 호흡률이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7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6.5가 넘어가면은 인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쭉 줄어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있는 젤인산 칼륨을 쓰고 젤인산몬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젤인산 칼륨은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왜 많이 사용한다? 가격이 싸니까. 그다음에 사용하고요. 암모니아 지수가 많을 때는 젤인산 아모늄을 대신에 사용하기도 한다. 칼륨을 포함함으로 배양액주에 주의한다. 칼륨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젤인산 아모늄 같은 경우는 칼륨이 많거나 암모니아 질세테 지수가 필요할 경우는 젤인산 칼륨 대신에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공급할 때 바로 젤인산 아모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모형을 보면은 젤인산 칼륨 같은 경우는 인이 23% 들어있고요. 젤인산 아모늄 같은 경우 인이 26% 들어있죠. 근데 다른 점은 젤인산 아모늄은 지수가 12%, 젤인산 칼륨 지수가 칼륨이 28%다. 근데 이게 인산칼륨이나 인산아모늄은 들어간 양이 1톤에 뭐 4kg, 5kg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많이 안 들어가요. 질산칼슘 몇 킬로 들어갈까요? 90kg, 100kg. 질산가리 얼마 들어갈까요? 1톤에 80kg, 100kg 들어가요. 그에 비해서 인산가리는 얼마 안 들어가죠. 이거 인산가리로 가리를 보충하신다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산아모늄, 인산가리를 쓰는 경우는 우리가 이 인산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지 가리를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인산아모늄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 암모니아테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철을 볼게요. 철은 원래 용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탄성에서나 중성이나 알카리성에서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알카리성가 그 pH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철은 산화된다는 거. 산화철. 산화철의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센터 포장 가서 벤츄리에 들어있는 배양액의 색깔을 봤죠. 색깔이 어때요? 하나가 붉죠. 그 A통이 바로 철이 들어가서 붉은 거예요. 이것들이요. 붉을수록 흡수가 될까 안 될까요? 맑아야 돼요. 맞아요. 원래 노래야 돼. 근데 이게 색깔이 붉을수록 철이 산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철이 산화된 조건 중에 하나가 산소하고 만나서 그렇지만 햇빛을 많이 봐도 상해요. 햇빛 자체가 뭐예요? 에너지죠. 에너지를 공급되면은 산소와 철이 반응이 더 잘 활발해져요. 맞아요.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비료통은 햇빛을 못 보게 전부 닫아져 있어요. 여기요. 벤츄리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어때요? 유리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햇빛이 못 오게 막아져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원래 pH의 용해 화합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황화철이나 염화철 등의 무기형태를 두면은 pH가 높을 때 침전이 생기므로 킬레이터절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황화철이나 염화철을 사용하는 기능도 있는데 보통 킬레이트철은 뭐라고 했어요? 킬레이트철이라는 건 뭐예요? 철을 포장한 거랬죠. 포장. 산소와 만나지 못하게 산화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킬레이트철은 흡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흡수할 수 있는 처리 형태로 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킬레이트 처리 자체가 흡수가 잘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킬레이트 처리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pH에 따라 특성이 다르고 넓은 pH 범위에서 안정된 킬레이트를 사용할수록 침전의 위험성은 줄지만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싼 킬레이트 처리, EDTA 처리라는 게 제일 싸거든요. 싼데도 불구하고 제일 비싼 비료이기도 해요. 철 20kg짜리가 얼마일까요? 비료가? 다른 건 뭐 3만원, 4만원, 5만원인데 얘는 25만원, 30만원 한 푸대. 근데 얼마 안 들어가. 보통 1kg, 2kg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요. 딴 건 막 몇십 킬로 집었는데 얘는 1kg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킬레이트 형태 들어가고요. 철을 킬레이트 형태로 공급해도 알카리성에서는 칼슘이나 망간 같은 이런 양이온들이 킬레이트에서 철을 빼내므로 침전이 생길 수가 있다. 알카리성에서는. 그런데도
그래도 낫겠죠. 그래도 킬레이트 처리, 알카리에서는 킬레이트 처리화가 구조가 깨진다고 하더라도요. EDTA 등의 킬레이트 자체는 뿌리로 흡수되지 않는다. 자꾸 유튜브에 나오셔갖고 어떤 분들이 우리 비료는 킬레이트 처리가 돼 있어갖고 흡수가 잘 됩니다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사탕을 내가 껍데기가 포장된 건 뭐라고 해서 킬레이트 처리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철은 킬레이트 처리가 잘 돼갖고 소화가 잘 됩니다 말이 맞아요? 안 되죠. 우리 사탕은 잘 싸놔갖고 달라붙지 않고 까기가 쉽습니다 하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까먹기가 좋습니다 하면 되겠는데 먹기가 좋습니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킬레이트라는 얘기는 그렇다고요. 보면 EDTA 처리라는 게 제일 많이 써요. 이거 EDTA 처리 우리는 통상 농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가루 처리라고 불러요. 가루로 돼 있어요. 가루철 하면은 우리가 EDTA 처리예요. 이게 제일 싼 20kg 얼마짜리? 25만 원, 30만 원짜리 철이 바로 요 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pH 5에서는 7에서 11 사이에 10% 정도가 불용화 되는데 pH가 6.5가 넘어가면은 50%가 불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볼게요. EDTA 철은 pH 5라는 건 좋은 조건이잖아요. 거기서도 10% 정도가 불용화 되죠. 2주가 되면 얼마가 불용화 될까요? 20%, 30%가 불용화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료를 얘기를 할 때 토마토 같은 경우는 7일 안에, 그러니까 10일 안에, 2주 안에 아무리도 다 사용을 하고 오이 같은 건 7일 안에 다 사용을 하라고 하고요. 가장 농장에서 많이 하는 거는 3일에서,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 안에 비료를 거의 다 소모해요. 일반적 상업용실에서 거의 일주일이면 비료를 다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불용화가 된다는 거 비료들이요. 그 다음에 EDPA나 EDTA 철이 있는데요. 요거 철들은 4배 정도 비싸고요. 보통 6에서 7%가 있고 배지나가 6.2가 될 때까지 DDPA 철을 사용한 것이 안전하다. 이거 뭐냐면은 가격이 이게요. 4배가 비싸잖아요. 근데 볼게요. 여기 얼마예요? 함량이 6에서 7%죠. 그러면 얘는 보통 10%가 넘어가거든요. 15%, 12%, 15% 되는데 그럼 얘를 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양을 2배로 써야 되죠. 가격도 비싼데 양은 2배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액상철, 우리가 이걸 보고 액상철이라고 부르거든요. 액상철을 갖고 있다가 근권의 pH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6.2, 6.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바로 액상철을 갖다가 A통에 너트리 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pH가 철이 흡수가 안 되는 것을 일단 막는다.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EDPA를 주로 사용하고 만약에 배지의 근권의 pH가 올라가 버리면은 철교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EDPA나 EDTA 철로 바꾼다. 그래서 DTPA 철로 바꾼다. 가격은 비싼데 EDTA에 비해서 비싼데 얘는 높은 pH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난 귀찮아 액상철만 사용할 거야 이런 분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어떤 점이 좋아요? 편안하죠. 철교비료 웬만하면 안 올 테니까. 대신에 남들보다 비료값을 1년에 한 2, 300만 원 더 쓰면 돼요. 편안한 대가로 3,000병 기준으로. 그러면 내가 편안하지 않고 체크하면서 2, 300만 원을 아낄 것이냐 그냥 편안하게 2, 300만 원을 쓸 것인가는 생각을 해봐요. 그건 누가 잘했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번 잘못하고 나면 얼마라고 했어요? 피해가 4천만 원, 5천만 원 나기 때문에 나쁜 거라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내가 귀찮으면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농장 주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재배사를 데리고 있어. 그리고 재배사는 매일같이 pH를 측정하고 있어. 그럼 내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비싼 철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갖고 있다가 응급조치만 하면 되죠. 보통 킬레이트 처리라는 거는 아까 사탕을 킬레이트라고 하는 처리라고 하는 사탕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킬레이트라고 하는 봉지에 싸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봉지에 사탕이 봉지가 서로 껍데기가 사탕끼리 붙지 않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킬레이트라는 것은 처리라는 것은 다른 물질과 만나서 반응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라는 거죠. 이것들은 다른 칼슘이라든가 아니면 산소라든가 이런 거 만나서 그러니까 불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물질이다. 일단 킬레이트는 유기물이에요. 무기물이 아니에요. 유기물이에요. 그럼 킬레이트는 안정적일까요? 불안정일까요? 킬레이트 자체가 아니요. 불안정이에요. 걔도 시간 지나면 다 깨져요.
햇빛 많이 보면 깨지고 시간 지나면 깨져요.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햇빛을 안 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2주 이상 쓰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킬레이트 구조가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킬레이트들은 철과의 결합이 다르며 주변상에서 결합이 달라요. 경쟁이로 농도. 예를 들어서 뭐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거나 그러면 우리가 철은 어디다가 넣어요? 그래서 A통에 넣는데 A통에 칼슘만 있죠. 가리도 있고. 근데 이 양이온과 양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철이 불용화가 더 쉽게 된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있고 킬레이트는 똑똑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치환에 들어가는 거.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양이온에 의해서 특히 이가이온들에 의해서 치환된다는 거. 그렇게 치환되면 어떻게 돼요? 기능이 없어지겠죠. 킬레이트가 무력화된다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킬레이터 철 위에도 망간, 아연, 구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건 사용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아까 얼마큼이라서 양이 50g, 100g에 이용되는 물질들이고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EDTA 처리하고 볼게요. EDTA 철은 뭐라고 하지? 이 철이 뭐다? 무슨 철? 가루철이라고 가루철. 이거 13%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4에서 6% 유효하고요. 비실효소에 그러니까 햇빛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얘도 햇빛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볼게요. DTPH철이 얼마나 했어요? 얘가요? DTPH철이 얘보다 4배가 비싸다고 했죠. 근데 이 구조가 보면 디에틸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6%에서 7%죠. 양이 2배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7까지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7 넘어가 안 되잖아요. 일단은 7까지 안정화가 돼 있다. 그러면은 6.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얘 대신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되겠죠? 근데 볼게요. EDDHH철 요거는 사실상 안 써요. 우리 상업용 재배에서는 안 쓴다. 왜 안 쓸까? 써있죠? 얘보다 EDTA보다 몇 배가 비싸다? 4배가 비싸다고 했죠? 근데 양은 반밖에 안 들었으니까 실제 더 비싸요. 그런데 얘 보세요. 2에서 9까지면은 DTPA보다 EDTHA가 어때요? 더 효과가? 좋아요. 좋죠? 근데 얘가 고가래. 그럼 얘 가격이 얼마나 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pH를 9까지 올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pH가 사고 났다면 7이 좀 넘은 정도로 생각해야지 8, 9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되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 재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7이 살짝 넘었다 정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7.23, 7.45 정도 나왔으면은 얼른 아유 큰일 났다. 이거를 빨리 pH를 떨어뜨려야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DDPH철까지만 사용한다.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흔히 그냥 농장에서는 액상철로 그냥 불러요. 농민들한테 EDTH철 이렇게 안 하고요. 액상철 이렇게 말해요. 액상철, 가루철. 그리고 얘랑 둘 다 뭐예요? 둘 다 킬레이트 철이죠. 예. 킬레이트가 뭐냐면 디에틸 트라이암이라는 페네스테틱 엑시드라는 이 물질로 철을 감싸고 있는 거죠. 구조를. 철 이온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바깥에 싸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싸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루철을 몇 푼에 갖고 있고 액상철을 한두 통 갖고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pH 샘플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2, 3일에 한 번씩 하다가 pH 변화를 쭉 보면서 pH가 올라간다 싶으면은 액상철로 넣어주고 pH를 떨어뜨리는 조치들을 취하해서 우리가 하면 되겠죠. pH를 떨어뜨리니까 한 방에 떨어질까요?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상철로 바꿔주고 좀 기다려야 돼요. 이것들은. 액상철 쓰면 일단은 흡수는 한다. 이것들이. 이제 비료의 선택 시 고려 사항인데 이제 비료의 성분, 용해도, 순도, 비료의 가격, 구입 가능성, 조제의 용이성, 원소 간의 비율, 식물 생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된다. 미량원은 소량이므로 순도가 높은 걸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미량원소 비료 중에서 철을 빼고 뭐 붕소까지도 그냥 사용하는데 망간이라든가 구리 같은 경우는 비료용도 쓰지만요. 그 비료로 쓰는 것들이 보면은 저희 실험실에서 A급이 있고 B급이 있는데 B급 정도. 그러니까 A급은 수입품이고요. B급은 순도가 잠깐 떨어지지만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황산구리 같은 구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보통 비료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순도 얘기했죠. 순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질산가리인데 순도가 95%면은 어떻게 내가 100kg가 필요하면 몇 킬로 넣어야 돼요? 100 나누기 0.95를 하면은 내가 필요한 비료 나오겠죠. 내가 순도가 높으면 어떠 좋아요? 일단은 비료를 적게 넣어도 되지만 또 하나가 순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침전물이 생길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순도가 높은 비료들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비료의 가격도 그래야 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비료 가격. 내가 사수염하고 10수염의 가격이 18,000원, 25,000원인데 무엇을 쓸 것인가? 그다음에 황산가리하고 염화가리가 있는데 황산가리와 염화가리 가격이 꽃배 반절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내가 어떠한 가리를 이용할 것인가? 내가 인산아모늄하고 인산가리가 있는데 인산아모늄 가격이 더 고가이고 인산가리가 싼데 내가 그러면은 인산가리가 싼데 그러면은 인산가리를 건가 인산암모늄을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겠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부재 용이성 원소 간의 비율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원소 간의 비율을 만들고 하면 되고요. 비례 용해도라는 거는 배양액 아까 용해도죠. 배양액 하면 비료가 용해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요. 그러니까 어떤 비료? 그러니까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잘 녹아요. 대신 어떤 비료는 잘 안 녹는 비료들이 있어요. 용해도로는 물에 녹아있는 비료의 최대 녹을 말하고 어떤 비료의 용해도가 낮다는 것은 조금밖에 녹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료는 배양 내에서 이용화 상태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식물이 흡수할 수 없으므로 용해도가 높은 비료를 사용한다 여기서 식물은 양분을 흡수할 때 이온 형태가 아니면 흡수를 못한다. 이온은 뭐예요? CA2+, Na+, K+, NH4- 같은 이 이온 형태로만 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양분을.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아미노산은 이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흡수 못해요. 설탕은 글루코즈는 이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못해요, 그럼 흡수를. 가끔 가다가 당도 올린다고 설탕 넣는 분들이 있고 포도당 넣는 분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온 형태만 흡수할 수 있다. 식물은. 그러면 아까 그 아미노산도 있잖아요. 이온이 아니잖아요. 아미노산도 식물이 흡수 못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온 형태만 흡수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보면은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칼슘을 공급하고 질산칼슘이나 황산칼슘 모두 칼슘이 들어있지만 황산칼슘은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질산칼슘으로 칼슘을 공급한다. 질산칼슘은 굉장히 물에 잘 녹아요. 근데 황산칼슘은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럼 내가 굳이 황산칼슘을 내가 쓸 이유가 없겠죠. 이유로 철, 망간, 아연의 킬레이트 화합물은 pH가 변해도 용해도 없고 쉽게 흡수된다는 거예요. 이는 킬레이트 화합물 안에 있는 금속 원자들은 뿌리에 흡수될 때까지 수용성의 유기화합물에 결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기화합물은 식물이 흡수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유기화합물이 깨지고 그 안에 있는 금속 이온들이 나와서 흡수되는 것들이죠. 단 EDTA는 칼슘과 친화도가 높아서 구형 배지경에서 배지가 석회질일 경우에는 킬레이트 제로서의 지능이 떨어진다. 배지가 석회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석회질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경재배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사경재배라고 해서 모래에서 수경재배로 농사를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우리 반도체에 쓰이는 그런 모래에서 농사를 지어야지 이런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모래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철이 흡수가 안 돼서 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토경재배에서는 철결핍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토경재배에서 철결핍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딜까요? 강원도에서 태백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그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는 땅 칼슘이 많거든요. 그럼 그 토양에서는 노지에서 그러니까 토경에서 토마토나 고추 같은 거나 파프리카를 키울 때 철결핍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것들은요. 우리나라 토양에서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철결핍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석회 토양에서는 발생할 수도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석회질을 말할 때 EDTA 같은 액상철을 사용하면은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순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비료는 순수하지 않죠. 100%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실에 쓰는 고가의 씨앗들이 있거든요. 고가의 씨앗일수록 순도가 어떨까요? 높죠. 근데 우리가 농산물, 그러니까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상업적으로 생각할 때 가격이 싼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밀한 비료를 넣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톤도가 떨어진 비료를 써도 된다는 얘기고 식물이 비료를 흡수하는 게 아니죠. 뭘 흡수했어요? 이온을 흡수하죠. 이온 흡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유효 성분과 유해 성분을 나누는데요. 유효 성분은 주성분과 부성분으로 나누고 순도가 낮을수록 부성분과 유해 성분으로 인한 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주성분은 뭘까? 부성분은 뭘까요? 내가 질산 가리를 넣어요. 그럼 질산 가리에서 가리가 주성분이 될 수가 있고 부성분은 질산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인산아모늄을 넣는데 인산아모늄에서 인산이 주가 되고 아모니아가 부성분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왜냐면 인산은 내가 아모니아를 넣을 때요. 아모니아 질산 인산아모늄을 넣었을 때 아모늄을 목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인을 목적으로 넣었거든요. 원래는 인을 넣었는데 암모니아를 넣어서 우리가 추가적인 이득을 보려고 한 것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목적이 이제 주 목적이 주성분이고 부 목적이 부성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도가 낮으면은 불순물이 많다. 이런 것에 이런 것들 이온이 들어가고 가라앉거든요. 재배도중 불순물든 재배된 시설물에 쌓이게 되고 순환계통, 그러니까 관을 막게 되겠죠. 관을 막거나 다른 물질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게 되고 주성분의 이온은 다른 비료를 또 침전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온의 순도가 높은 것이 비싸다. 아까 제가 또 하나 비료의 순도는 상품에 적혀 있으므로 계량을 만들 때는 순도를 계산해야 된다. 볼게요. 질산갈륨이 내 100g이에요. 그러면 순도가 90%다 하면 어떻게 해요? 100 나누기 90 곱하기 100은 111g이 되겠죠. 여기서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비료는 다 어디서 수입해올까요? 중국산. 네. 그럼 중국산이 나쁠까요? 우리나라 비료는 다 중국산이에요. 일부 빼고 국내에서 안 만들어요. 비료를 자체를 안 만들어 아예. 다 중국산이고 뭐 가끔 뭐 저기 카타르에서 본 요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면은 중국 제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비료를 그러니까 상장회사인데 비료를 이제 여러 가지 농 제품을 파는 사람이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 거기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가면 비료 공장이 있는데 한 개의 비료 공장에서 메이커는 다량하게 나간대요. 그러면은 가서 그 업체에 좀 높은 단급을 달라고 하면은 비싼 비료를 주는 거고 싼 비료를 찾으면 아래 거를 준대요. 순도가 높은 비료는 비싸고 순도가 낮은 비료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입할 때 조심스러운 게 이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료를 살 때 웬만하면은 역사가 좀 있는 비료 회사. 왜냐면 어차피 다 중국산이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 20년, 30년 했으면 어때요? 안정적으로 20년, 30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을 만이 가. 그리고 그 업체가 갑자기 이상한 비료 넣어갖고 자기 회사를 그 사장이 그러니까 그냥 털고 나가려고 갑자기 이상한 비료 넣고 팔아먹고 도망가서 그냥 털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왕이면은 계속 영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비료는 안 갖고 올 확률이 높겠죠. 두 번째 떠돌아다니까 스팟으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팔아먹고 끝나면은 뭘 믿어요? 그러니까 같은 질산칼슘 안에 뭐가 있다? 아주 위에부터 아주 나라니까 다양하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가다가 싼 비료 넣고 배관이 막힌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그게 배관 막은 게 아니라 드리퍼를 막게 되면은 1헥타에 한 3천만 원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비료값 조금 아끼려다가 1년 비료값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때는 제가 이 등급을 내가 이게 순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까갖고 물에 녹기 전까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메이커 쓰자. 메이커 쓰면 문제 없어요. 메이커 쓰면. 그리고 좀 신규 신성회사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남들 매년 쓰는 거 지켜보고 잘 팔아먹으면 그때 가서 들어오면 돼요. 좀 우리가 앞서갈 필요 없어요. 좀 싸다고 잘못 들어갔다가 돈 몇백만 원 아끼다가 몇천만 원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몇천만 원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농장 잘 될까 막히면 막힌 걸 언제 알아요? 농사가 안 된 거 보고 알아요. 봤는데 이상해. 어디는 막 시들고 있고 어디는 좀 약해지고 그러면 있고 왜 그런지 뜯어보면은 막혀 있어. 그럼 우리가 뭐예요? 야이씨 막혔구나. 뭐 그때면 뭐 생산량도 이미 떨어진 상태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히기 전에 그러니까 식물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알아내면 좋은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먼저 사고 꼭 문제가 눈에 드러나고 나서 찾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격이 낮으면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나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순도와 용해도가 높은 걸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이거는 내가 알 수가 없으니 메이커 사용하면 되는 거고 메이커 사용하자 이 거고 구입 가능성은 구입하기 쉬운 걸 사용하고 뭐 수경내면 비료들을 판매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각 식물에 알맞은 비료가 부족한 것이 흡이다.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고형 비료들은 가격은 저렴하다 용해시키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내가 다 고형 비료들 타서 물에 녹이죠. 그다음 최근 네덜란드나 캐나다 등에서 이제 수경재배 발달국에서는요
액체 농축 배양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게 없어요. 그리고 농축에 사용하면은 뭐 침전이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데 또 자동 배양 공급 장치라는 걸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헥타 온실 갖고 어림도 없고 한 5헥타, 10헥타 온실 갖고 있고요. 이런 온실들이 집단으로 있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농축액을 해서 정산도로 해서 팔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농축액이라는 것도요. 이게 그 액체 농축액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섞은 농축액이 아니라 각각의 농축액이에요. 질산칼슘의 농축액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혼합해서 판매하는 것은 혼합비로 만들기 편하나 재배한 사람 나름대로 재배 시기별로 혼합비를 만들어서 잘 결정이 있다. 그러니까 혼합해서 만들어지는 거 사지 말고 이게 농축액은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에 써 있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커 사용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료의 선택 기준에서 원소 간의 비율이 있어요. 화합물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담아놓고 지금 56분인데 35분까지 쉬었다가 1시간 할게요 또 잠깐. 그리고